소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정보의 비소비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매체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형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시각은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매체에 수록된 정보는 소비하면 그 형태적 매체의 본질을 떠나서 형태적 매체 자체는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디지털 매체는 복제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매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소비한다 하더라도 형태적으로도 소비되지 않는 수많은 복제물들이 원본과 동일한 복제물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의 비소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본질적인 가치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비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가치 창출성. 정보는 활용될수록 가치를 창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높은 가치를 창출하려면 뭐를 많이 하라? 정보를 많이 활용하라. 왜? 정보는 될수록 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정보를 활용하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엔트로피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수록 뭡니까? 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정보의 가치 창출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보의 누적 가치 및 효용성. 그러니까 정보는 누적돼서 보관될수록 가치나 효용성이 높아진다.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적될수록 효용성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정보가 바로 통계 정보 같은 것이에요. 통계 정보. 예컨대 우리가 통계 정보가 누적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컨대 농업 통계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1년 동안에 국민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무는 얼만큼 양을 국민이 소비하고 있고 배추는 얼만큼 소비하고 있고 채소 중에서 어떤 채소는 얼만큼 소비되고 있고 이런 통계들이 매년 누적돼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누적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객관적인 가치를 얻어낼 수 있고 이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영농 정책을 수립하면 어떤 이제 이 효용성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러니까 배추가 너무 많이 생산이 돼 가지고 농부가 수확을 포기하고 밭에서 파쇄해버린다. 뭐 이런 뉴스 많이 봤잖아요. 이게 이제 적절한 가치성 있는 정보가 누적되지 않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확을 하지 못하는 파쇄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통계 자료예요. 선진국일수록 과학적인 영농을 한다 그러잖아요. 산업도 과학적인 산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과학이라고 하는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누적된 정보가 있다는 거죠. 통계라고 하는 누적된 정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베이스의 매체의 경우에, 디지털 정보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죠?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없는 동일 품질의 사용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디지털의 최고의 장점이죠. 그러나 이 디지털의 최고의 장점인 이 원본과 사본이 구분 없는 이 복제성이죠. 복제성은 역으로 이제 어떤 특징을 갖기도 하냐면요. 저작권을 침해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 복제의 복제의 기술 자체가 그런 이제 역기능을 갖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정보 전달과 관련된 특성이에요. 정보 전달과 관련된 특성을 보면
자, 패키지 형태. 패키지 형태라고 하는 것은 휴대할 수 있는 형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패키지 형태로 휴대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될 수 있고, 자, 그래서 독자적 전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보 매체는 어떤 정보 매체냐면, 예컨대 종이책 같은 경우, 뭐 CD-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패키지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독자적 전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인터넷 등 네트워크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 시공을 초월해서 전달할 수 있으며, 자, 이런 시공초월성. 자, 인터넷이 등장하고 이 시공초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넷만 등장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만을 사용해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요, 제한적인 시공 초월은 가능하지만 완전한 유비쿼터스 개념의 시공 초월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터넷 기술, 그 다음에 무슨 기술이 포함됐을 때 이제 이 유비쿼터스 개념의 완전한 시공 초월성이 가능해지느냐? 인터넷 기술 더하기 모바일 기술 더하기 와이파이 기술.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인터넷 기술 중에서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뭐예요? 위성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돼야지만이 유 개념에서 완전한 시공 초월성을 지닐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제한성의 초월. 네트워크 또는 인터페이스와 연계하여 전달되는 경우 동일 매체를 일대 다수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보를 배포하거나 이용하는 제한성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디지털 매체인 경우에 이런 특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디지털 매체는 이제 일대 다수에게 동보전송이라고 그래요. 이걸 동보전송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것 역시 일대 다수에게 동보전송을 하는 기능 역시 뭐예요? 역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핵심적인 기술 요소로 지적받기도 하죠.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또 이것들로 인해서 경제성 있게 전달하고 활용할 수 있다. 경제성 있게 활용하고 전달할 수 있다. 디지털 매체의 경우죠. 이 종이 매체하고 디지털 매체를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요. 도서관이 종이 매체로 된 책을 구입할 때 보통 이제 이 구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행기, 하나는 선박, 배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생산된 종이책을 한국의 부산의 A라는 도서관이 수집한다. 뭐 경성대 도서관이 수집한다. 이러면 이거를 수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비행기고 하나는 배다, 선박이다. 자, 그런데 비행기로 만약에 수집하면 시간이 1 내지 2 내지 3일이면 오겠죠. 그죠? 비행기로 수집하면 2 내지 3일이면 오겠죠. 근데 선박으로 수집을 하게 되면 보통 2 내지 3개월이 걸려요. 2 내지 3개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달라져요. 자, 그런데 기간으로 보면 또 어떻게, 비용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한 권의 책을 비행기로 수집할 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요. 책의 정가보다 에어메일 차지가 더 많아요. 비행기 값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반대로 선박으로 수집할 때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수집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선박으로 수집을 하죠.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비행기로 수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높은 에어메일 차지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디지털 콘텐츠라면 달라지잖아요.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면 세계 어느 곳에 수집한 정보를 수집하든 거의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어요. 아주 적은 비용을 들여서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비행기를 사용하든 선박을 사용하든 이 경우와 비교하면 경제성에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바로 이 디지털 매체인 경우를 상정하면 이런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제성을. 그래서 이런 경제성이라고 하는 건 곧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경쟁력과 연결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사회든 빨리 뭐를 만들려고 해요? 사회 체제를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죠. 디지털 사회로 전환할수록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경제성이 높아지면 개인의 경쟁력, 사회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게 디지털 경제학이라는 말이에요. 디지털 경제학. 디지털 경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후진국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개발도상국이라는 개념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따라 붙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었죠. 언제부터? 21세기에 들어서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머물고 있었는데 사회적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아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 선진국은 발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따라잡기가 쉬운데 선진국도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 발전하는 속도하고 선진국이 발전하는 속도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선진국이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침 뭐예요? 사회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혁신적인 계기가 인간 사회에 마련된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정보 사회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 같은 물리적 환경의 고속도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원활한 수송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런 패러다임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고속도로 외에 어떤 새로운 도로가 필요하게 되냐면 정보고속도로라고 하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있어야지만이 경쟁력이 있는 시대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DJ 정부 시절이에요. DJ 정부 시절에 국가의 역량을 어디에다 모으게 되냐면 자,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가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환경으로 국가의 인프라를 바꿔야 된다. 그 첫 번째 순서가 뭐냐? 정보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 고속도로를 국가 정책으로 강력하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YS 정부에서부터 정보고속도로가 시작돼갖고 DJ 정부 시절에 와가지고 정보고속도로가 일정 수준에 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도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차가 있어야 돼요. 차 없는 도로는 무용지물이에요.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차가 있어야 됩니다. 차가 있어야 생산을 일으키죠. 차가 다녀야 생산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정보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는 차는 콘텐츠라고 하는 차예요. 콘텐츠라고 하는 차를 만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도서관들은요,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뭐를 만들게 됩니까? 도서관의 패러다임을 아날로그 도서관에서 디지털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의 이 거의 90% 이상이 디지털 도서관을 전부 다 도입하게 됩니다. 왜? 대학 도서관이 가장 좋은 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차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대학 도서관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정보고속도로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인프라를 설치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거래도 전자상거래로 바뀌고 막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른바 디지털 경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디지털 경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얼만큼 경쟁력의 차이가 나냐면, 자, 여러분 지금 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은행 업무 이런 거 처리 다 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요, A라는 사람은 은행 업무 처리가 있을 때 단지 1, 2분 사이에 은행 업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처리하죠. 반면에 이런 역량을 갖지 못한 B라고 하는 사람은, 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걸어서 어디를 가요? 은행을 가죠. 은행을 갔더니 또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돼요. 자기 순서 올 때까지. 그래서 자기 순서가 오면 창구에서 이제 볼일을 본다는 거죠. 적어도 몇 시간이 걸릴까요? 3시간, 4시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만큼의 손해예요. 이만큼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만큼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디지털 경제예요. 디지털 경제. 자, 그래서 이 산업사회 경제와 달리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활동을 우리가 디지털 경제라고 한다. 뭐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뭐 이런 정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유형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재를 요구하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자, 정보 인프라를 일정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이게 좋은 인재예요. 왜? 디지털 경제를 하지 않는 사회적 조직은 없습니다. 정보사회에서. 왜? 그런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보면요, 자,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보와 역량을 갖춘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창의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거예요.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유형이에요. 이 세 가지 유형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자, 좋은 인재로 발견되기 어려운 시대가 정보사회다. 자, 고대 정보 매체 보겠습니다. 종이 매체, 우리가 정보 매체를 얘기할 때 기준점을 항상 종이 매체를 기준으로 삼아요. 이유가 뭐냐면 종이 매체가 그만큼 인간 사회에서 주류 정보 매체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만큼 존재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이 매체를 기준으로 삼죠. 여기서도 종이 매체가 고안되기 이전 고대인들은 어떤 정보 매체를 사용했느냐. 자, 이 석재나 나무를 정보 매체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다가 이제 과학적인 방법론이 적용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점토판이에요. 물론 미흡하지만 과학적인 방법론이 적용되기 시작한 게 점토
판이에요. 점토판 문서, 점토판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하죠. 자, 점토판은 이제 이 뭡니까? 와본이라고 한다. 와본이라는 게 뭐예요? 한자로 저게 기와 와자잖아요. 기와와 같은 원리로 만든다는 거죠. 자, 글자를 세 개 가지고 기와를 굽듯이 점토판을 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변형되지 않고 이 뭡니까? 문서 내용이 남아있는 이런 특징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토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와본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점토판 문서는 어떤 연유로 점토판 문서가 생겨나기 시작했느냐? 이 메소포타미아 뭐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문자를 새길 석재가 부족해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생각해낸 것이 결국은 점토판이다. 그러니까 돌에다가 글을 새기기 시작하니까 돌이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의 발명이라는 거 있죠. 발명. 이 발명은 항상 어떤 관점에서 발명이 이루어지냐면, 자, 필요에 따라서 발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필요성이 먼저 제기가 돼요. 여기서도 보세요. 석재가 부족해졌어요. 그러니까 석재를 대신할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석재를 대신한 매체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로 점토판이라는 걸 생각해 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발명은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 발명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는데 발명가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발명가가 되려면 항상 필요성을 부족한 점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필요성을 인식하려면 부족한 점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예컨대 돌에다 글을 새긴다. 돌 매체의 불편함이 뭔가? 너무 무겁다. 글을 새기기가 어렵다. 들고 다니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먼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견돼요? 필요성이 또 발견된다는 거죠. 그 필요성이 결국은 뭐를 하게 돼요? 연구를 하게 되고 발명을 이루게 되는. 자, 이렇게 메커니즘이 연결된다는 거죠. 이 기원전, 기원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써놓은 건데요. 기원전은 예수 탄생 이전, 기원후는 예수 탄생 이후를 의미하는 라틴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 흐름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 기원전, 기원후 이러면 특정 종교가 강조되는 이런 그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거 바꾸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꾸기 시작하고 있냐면 문명사회 이전 BC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사 이래. 자, 이런 단어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문명사회 이전과 유사 이래 이런 두 개념으로 이제 바꾸는 쪽으로 이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가끔 시험에 나와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중국에서 BC 3세기 진나라에서 나무, 대나무 이런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붓과 먹으로 문자를 써서 책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C 3세기부터 나무 재료를 통해서 이 책을 만들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책은 이제 우리가 죽책 이렇게 얘기하죠. 죽책, 대나무죽 또는 간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대나무로 만든 이 간책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 고급 책이에요. 이 시기에 대나무 책은 아주 고급 책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세상적인 어떤 일들을 기록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된 책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주로 세자나 세자비를 책봉하고 존호가 뭐예요? 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올리던 칭호를 존호라고 해요. 존호를 올릴 때 숭덕문,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지은 것을 숭덕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새겼던 것으로 알려진다. 주로 이게 뭐예요? 왕실에서 이 고가의 이 기록 매체였기 때문에 주로 왕실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죽책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을 하죠. 죽책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나라에서 뭐가 융성하게 되느냐? 학문이 융성하게 된다는 거죠. 학문이 융성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를 하게 돼요? 백성들이 개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개화되기 시작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 시황제 34년 전국의 유생들이 중앙 집권적인 군연제를 반대하고, 이렇게 정치하면 되느냐? 정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지식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시황제가 어떤 일을 벌립니까? 자, 결국은 이 학문을 봉쇄하는, 책을 다 태우고 뭐 학문을 봉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운 분서갱유라는 사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요, 과거에 전제 사회에서는 사실은 백성들이 글을 알고 읽는 것에 대해서 이 지배층이 아주 그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가능하면 책을 읽지 못하게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에 백성들이 책을 읽으면 배가 아프다. 책 읽는다고 왜 배가 아픕니까? 책을 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제 혹세무민하면서 백성들은 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결국은 기록 매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냐면, 기록 매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연구 활동을 통해서 알아낸 실험, 측정, 뭐 평가 이런 연구 활동을 통해서 알아낸 어떤 사물에 대한, 인간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물에 대한 사상과 감정을 기록한 글이에요. 이런 사상과 감정을 기록한 글들은 인간을 개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개화된 인간들은 인간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뭐를 만드는 동력을 만들어가게 되냐면 문화를 만드는 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동력을 갖게 되는 결국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 매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 그런 뭡니까? 힘과 능력을 일부분의 구성 요소들만이 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제 반대 개념으로 와닿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행위라고 하는 사건으로 변질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대 매체 중에서는 이 죽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좀 기록해 두면 좋겠고, 점토판 그리고 죽책 이런 것들을 하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제 중국에 여행을 가면요, 이 죽책을 요즘에는 관광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종이라는 매체를 보죠. 종이 매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게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파피루스는 종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파피루스를 최초의 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하죠.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는요,
나일강 유역에서 자라는 이 갈대 같이 생긴 이 풀이에요. 이 풀이 이제 좀 넓적한 이런 풀인데 이 풀을 재료로 해가지고 껍질을 벗겨내고 가늘게 찢어갖고 말려가지고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드는 이런 형태거든요. 자, 이 종이의 효시로 파피루스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파피루스가 종이 제조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 이 책에서는 파피루스를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종이로 이해하기로 하겠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자, 파피루스로 만든 책들, 또 종이로 만든 책들, 그러니까 일반 식물을 이용한 종이, 파피루스 이외의 종이로 만든 책들의 초기 형태는요, 대부분 이 뭡니까? 여기서 보는 것좀 두루마리 형태의 책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권자본이라고 그래요. 두루마리 형태의 책을 권자본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요, 책을 만든다? 이건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책은 특별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수서를 업으로 하는 사자생, 글을 베껴 써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자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사자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서를 업으로 이 책을 주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출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출판의 기능.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갈대 펜이나 새 깃털 등을 활용해 가지고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책의 형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책을 만들었다. 이런 두루마리 형식의 책을 권자본 형태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요. 도서관에 가면 권자본 형태의 책은 전부 다 귀중본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권자본 형태의 책은 아주 적어도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책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권자본을 뭐라고 부른다? 일종의 두루마리 책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 이렇게 부른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권자본 책의 각 명칭이에요. 이 명칭이 왜 필요하냐?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할 때 도서관은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하죠. 하나는 메타데이터예요. 메타데이터. 하나는 풀텍스트예요. 풀텍스트. 두 가지 개념으로 도서관은 정보를 조직화한다. 체계화한다. 이런 거죠. 자, 메타데이터는 풀텍스트부터 얘기할게요. 풀텍스트는 책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 자체. 이걸 풀텍스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요 자체가 풀텍스트죠. 권자본 요 자체가 두루마리 책 자체가 풀텍스트예요.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뭐예요? 이 책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 이 책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 이게 메타데이터잖아요. 여기 있는 권자본의 각 부분의 명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이 책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 책을 이용하는 데 권자본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뭐예요? 메타데이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고서를 관리하는 도서관들은요. 그 고서마다 메타데이터의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의 특징을 사서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자본의 명칭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 권자본의 명칭을 알아야지만 뭐를 할 수 있다? 자, 권자본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조직할 수 있고 권자본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째, 둥근 축은 권축. 여기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권축.
그 다음에 종이는 요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종이는 요지. 자, 여기서도 이제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종이는 요지 그러면 종이는 요지인데 어떤 종이를 사용했느냐? 파피루스를 사용해서 만든 권자본이냐? 자, 일반 종이를 사용해서 만든 종이냐? 다르죠, 그죠? 또 일반 종이도 뭐예요? 식물성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종이냐? 뭐 펄프 나무죠. 일반 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종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전부 다 식별이 돼서 메타데이터화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큰 개념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책 가위는 표, 책과의 끝에 보대나무는 표죽. 여기 지금 끝에 있는 대나무예요. 표죽. 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죽이 있는 책이 있고 없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표죽이 있나 없냐. 시대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표죽이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단끈은 권서. 자, 이 가운데 또 끈이 있잖아요. 권서. 뚝 말아가지고 이걸 묶어놔야지만이 안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이 묶는 끈이에요. 묶는 끈.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끈 끝에 작은 조각을 달아 제목과 권의 차례를 표시한 것을 첨. 자, 이렇게 여러 명칭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명칭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 서지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이 고서를 관리하는 사서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돼요. 자, 권자본은 아까 봤던 권자본은요. 파피루스 책뿐만이 아니라 양피지 책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또 종이책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양피지 책이라는 게 뭐예요? 이 양의 껍질을 갖고 만든 책이 양피지 책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이후 고려와 조선 전기의 책에서 권자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권자본이 만들어진 시기는 고려와 조선 전기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권자본은 발견이 되면 이 모두가 귀중본, 귀한 자료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권자본은 언제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느냐? 자, 활자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활자본은 이제 우리가 뭐부터 시작합니까? 목활자본, 그 다음에 금속활자본,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기계활자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뭐 중간에 흑활자도 있고 뭐 이렇지만 대체로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죠. 자, 이런 활자본이 나오면서부터 권자본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파피루스로 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랜 책,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뭐냐? 뭐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프리스 파피루스라고 하는 책이다. 프리스 파피루스라고 하는 책.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사자의 서, 즉 뭐를 얘기하냐면요. 사후 세계에 대한 글과 죽은 자의 영생에 대한 기원문. 자, 티벳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요. 이 사람이 이제 죽어서 영생을 기원하는 글을 기록하는데 그런 글을 어디다 기록했느냐? 이 뭡니까? 파피루스라고 하는 책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책은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그리고 BC 1400년경으로 추정되는 책이 또 어디에 소장돼 있다? 대영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리스 파피루스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귀중본종에서도 귀중본에 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나면 이 뭡니까 파피루스와 관련된 아주 좋은 영상이 있는데 이런 영상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 수업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양피지 보죠. 양피지. 양피지는 뭐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는 주로 양의 가죽으로 만드는 책을 양피지라고 종이를 양피지라고 얘기하는데 양으로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소, 양, 새끼 염소 이렇게 여러 동물을 가지고 만들어요. 자, 근데 이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서사 재료로 사용하는 역사가 왜 시작됐느냐? 자, 이 양피지를 뭡니까 발명한 사람이 페르가몬 왕 에우메네스 2세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양피지라고 하는 종이를 발명하게 됐느냐? 배경이에요. 배경. 자, 이집트의 이 프톨레마 이오스 왕조가 페르가몬의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를 시킨 거예요. 종이 수출을, 파피루스라는 종이 수출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종이가 없으니까 뭐를 못해요? 기록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양피지예요. 자, 파피루스 종이 수출이 금지되니까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대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도 종이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양피지다. 이런 얘기예요. 발명의 개념 얘기했죠? 바로 이렇게 발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피지가 발명된 이후에 유럽에서는 중세기에 이르기까지 양피지로 책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 양피지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양피지로 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이제 이 윤리성 문제도 가지고 있고 여러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양피지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양피지 문서를 제본한 책을 뭐라고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코덱스라고 한다. 코덱스. 그런데 이 코덱스, 양피지 문서를 제본하면 책이 되는 거죠. 이런 책을 코덱스라고 한다. 여러 장의 양피지로 만든 문서를 제본하면 자, 책이 되는데 이 책을 코덱스라고 한다. 이 코덱스가 왜 중요하냐? 코덱스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책의 형태가 오늘날의 책과 유사하다고 해서 현대책의 원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대와 같은 유사한 책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느냐? 양피지 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자, 양피지 책, 코덱스라고 하는 양피지 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놀라운 것은 성경 한 부를 양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은 양이 많은 책이에요. 사실. 양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약 200마리 정도가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정도로 양피지라고 하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피지의 역사가 짧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 시간에 식물 섬유 종이 매체부터 할 거고요. 자,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고 질문이 없는 사람은 나가면 됩니다. 자, 오늘 1시간짜리 수업 맞죠? 네. 네, 수고했습니다.